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만큼 큰 도움을 주거나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분은 제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잊지 못할 큰 도움과 친절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한창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 저희 집에는 커다란 먹구름도 드리워졌죠. 중학교 1학년 때까진 저희 집 사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는데 집에 여유도 있고 부모님 사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엄청 권위적이고 무서운 분이세요. 어머니하고도 나이 차이가 좀 되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부터 열까지 아버지를 잘 맞춰주셨어요. 저도 어렸지만 아버지 눈치를 많이 봤었고요. 아버지가 무섭고 딱딱한 분이시긴 했지만 그때까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무렵 아버지는 동업자의 배신으로 사업이 휘청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동업자 잡으러 다니신다고 두어 달간 집에도 안 돌아오신 적도 있고요. 하지만 사기친 동업자는 못 잡았고 아버지가 이래저래 해결해 보려 하신 것 같지만 결국 사업은 폭삭 망했고 빚쟁이들은 저희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넓은 평수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저희 집은 하루아침에 다세대 주택 가장 안쪽의 1층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아버지도 그때 타고 다니시던 세단도 처분해야 했고요. 갑자기 집이 몰락한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점점 변해간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아버지도 재기를 해보려고 노력하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외면하면서 아버지는 많이 절망하신 듯 했어요. 결국 술에 의존하면서 집에만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가정주부로 살던 엄마가 급하게 식당에 취업해서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죠.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고 무서운 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에겐 정말 멋있는 우상 같았거든요. 단정한 옷차림, 당당한 모습, 사내 자식은 돈 걱정하면서 째째하게 구는 게 아니라며 뭐든지 잘 사주시고, 그런데 사업 실패 후 집에서 술만 드시던 아버지는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셨어요. 밥도 거의 안 드시고 방에서 술만 드시다 보니 몸은 점점 말라가고 행색도 점점 초라해지셨습니다. 게다가 일하러 다니는 엄마를 의심하고 소리 지르고 내가 망했다고 무시하냐고 엄마를 툭하면 잡기 시작하더군요. 저희 엄마는 워낙 성정이 순해서 아버지가 난리를 쳐도 그냥 묵묵히 참고 계셨고요. 처음엔 소리만 지르다가 나중엔 물건이나 음식을 집어 던졌습니다. 갑자기 술을 드시다 엄마한테 무슨 일에서 돈을 버는 거냐며 화를 내면서 상을 엎은 것도 여러 번. 그 바람에 온 벽이며 선반이며 김치나 장아찌 같은 음식들이 다 범벅으로 튄 적도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집에 있는 컵을 자꾸 던져 깨트리는 바람에 엄마가 플라스틱 컵으로 바꿀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제발 정신 차리고 다시 살아보자면서 돈 많이 안 벌어 와도 되니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다시 사람답게 살자고 애원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뭐가 어째? 내가 망하니 사람 개무시해? 작은 일이 뭔데? 큰 일하고 큰 돈 만지던 내가 뭐랄까? 노가다라도 할까? 아니면 배달이라도 다닐까? 그러면 네 속이 시원하겠어? 큰일하는 남자 푼돈이라도 벌어오라고 잔소리에 대면 네 속이 시원하냐고. 아버지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밖에 되지 않았던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밖에서 오들오들 떨다가 어머니가 죽을 것 같아서 뛰쳐들어가 아버지를 말린 적도 있었는데 아버지는 저까지 때리더군요. 너랑 니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면서요. 아버지는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정신까지 이상해지신 듯 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끊임없이 원망하고
자기가 어쩌다가 이런 볕도 안 드는 집에서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고 울부짖었어요. 그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한 적도 많고 옆집에서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옆집 아저씨랑도 싸웠고 그 바람에 경찰이 온 적도 많았죠. 저희 어머니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나가라고 할까봐 노심초사하셨어요. 싼 집값에 그만한 집 구한 것도 힘들었는데 나가라고 하면 정말 막막했으니까요. 안 그래도 다른 세입자들도 집주인 아주머니께 꽤나 항의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살기가 싫었습니다. 초등학교 땐 영재 소리까지 듣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전교 1등을 도맡아 했는데 집에 그런 일이 있으니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냥 나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하나. 근데 나같이 어린애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성적은 끝도 없이 추락했고 선생님들도 부모님 모셔오라며 무슨 일 있느냐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저는 학교도 가기 싫고 어머니 식당 일하느라 시간도 없으신데 어머니를 모셔오기도 싫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서 학교 마치면 집 근처를 배회했어요. 그때쯤 다니던 학원도 다 끊은 상태이고 친구들한테도 아무 말 못했던 때라서 그냥 몇 시간이고 집 근처를 배회하다 집에 가곤 했죠. 집에 가면 술 먹고 있는 아버지를 보기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늦게 들어가면 아버지는 저한테 또 싫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이 새끼야, 너는 학교 마치면 째깍째깍 집에 나올 것이지 어딜 그렇게 쏘다니다 오냐? 너 이제 학원도 안 가잖아. 저는 술 냄새 풍기면서 저한테 시비를 거는 아버지 말에 대꾸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이 새끼가 너까지 아버지 말 개무시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버지한테 등 돌리고 개무시해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의 새끼가 아버지를 개무시해? 아버지는 그러더니 갑자기 제 머리통을 치시더라고요.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는 어머니를 말리면서 덩달아 맞은 적은 있지만 그렇게 저만 때리신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두꺼운 손으로 제 머리통을 마구 때리는데 너무 아프고 괴롭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아빠가 망해놓고 왜 내 탓인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뭐가 어째? 아버지는 그날 저를 더 때리셨어요. 저는 밖으로 도망갔고요. 그날 밤 집 근처를 배회하다 들어오니 아버지는 술에 취해 대자로 뻗어서 주무시고 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고 펑펑 우셨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저에게 툭 하면 손을 대셨고 저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졌습니다. 학교도 툭 하면 안 가고 그냥 집 근처를 배회할 때도 많았어요. 아버지와의 사이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저는 나중에는 진짜 아버지고 뭐고 나도 가만 안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제 몸속 안에는 분노와 증오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극도로 예민하고 날카롭게 변해갔던 저는 학교에 가기 싫어 그날도 그냥 동네에 멍하게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을 거셨어요. 안녕? 갑자기 저보고 누가 안녕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쳐다보니 인상이 서글서글하고 푸근해 보이시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환히 웃으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모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아주머니 머리 뒤로는 햇볕이 따사롭게 비치고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밝게 웃으시며 인사하던 모습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이 아줌마가 왜 말을 거나라는 삐딱한 생각으로 대꾸도 않고 있었습니다. 나 누군지 알지? 누군 줄은 알고 있었어요. 엄마와 얘기하시던 걸 몇 번 봤으니까요. 저희 집 집주인분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줌마가 아까부터 봤는데 너 몇 시간이나 여기 있더라? 혹시 학교 안 간다고 잔소리 하는 건가 싶어서 짜증부터 났습니다. 그런데 아줌마 하는 소리가 배 안 고프니? 아줌마가 불고기를 엄청 잘하거든? 너 불고기 좋아해? 갑자기 저한테 불고기 좋아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실 배도 엄청 고팠고 불고기라는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움찔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었죠. 그분은 웃으면서 말하시더라고요. 아줌마네 집 가서 불고기에서 같이 밥 먹자. 싫어요. 제가 왜요? 아줌마가 불고기를 너무 많이 했어. 아줌마 혼자 먹긴 싫으니까 같이 가서 먹자.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못 이기는 척 뚱한 얼굴로 따라갔습니다. 아주머니 집은 2층이었어요. 사실 요즘 같은 때에는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웃집에서 밥도 잘 얻어먹고 집에 열쇠 없으면 옆집 가서 놀다가 가고 그럴 때였으니 아주머니 집 가서 밥 먹는 게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랑 자주 보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아주머니네 집에 갔어요. 집은 깔끔하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치워도 좁고 지저분하고 술 냄새 풍기는 저희 집과는 달랐습니다. 아주머니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따뜻한 쌀밥과 불고기를 잔뜩 접시에 담아서 먹으라고 주셨어요. 먹어봐.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저는 너무 군침 돌고 허기가 져서 미친 듯이 밥을 먹었습니다. 사실 학교도 잘 가지 않고 집에서도 밥을 잘 안 먹다 보니 제대로 된 식사는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주머니가 천천히 먹으라며 물도 갖다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도 그때 먹었던 그 따뜻한 밥만큼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밥을 다 먹고 나니 민망함과 쑥스러움이 몰려왔어요. 한창 부끄러움 많은 중학생 때라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과일도 잘라주시면서 하시는 소리가 아줌마는 자식이 없어. 아저씨랑 둘이만 살거든. 아줌마 혼자 밥 먹기도 싫고 적적하니까 종종 와서 같이 밥 먹어줄래? 아주머니 말에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먹었다고 말씀드리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또 하루는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문은 잠겨 있고 아버지도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늘 집에 계시다 보니 열쇠를 안 챙겨갔는데 집을 비우신 겁니다. 엄마가 일하시는 식당을 갈까 하다가 그냥 기다리자 싶어서 멀뚱히 앉아 있는데 아주머니가 자기 집으로 올라가시다가 저를 발견하곤 거기서 뭐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 기다린다고 했고요. 아주머니는 밤 공기가 쌀쌀하다며 집에 올라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됐다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급구 올라오라고 하셔서 갔어요. 따뜻한 곰국하고 김치하고 밥을 차려주시더라고요. 같이 먹자면서요. 그때는 아저씨도 계셔서 다 같이 먹었습니다. 허기지고 몸도 추워서 또 허겁지겁 먹었는데 아저씨도 저보고 잘 먹는다고 아주머니께 밥을 좀 더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얘기 들어보니 공부도 아주 잘한다며? 전교 1등이라고 너네 엄마가 그러던데? 저는 그 말에 울적하게 대답했죠. 작년까지요. 지금은 공부 안 해요. 왜 안 하냐? 좋은 머리 놔두고.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저씨는 그저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따뜻한 그 집에서 엄마가 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후 아주머니는 제가 보이면 종종 밥을 먹이셨어요. 저도 나중엔 아주머니랑 친해져서 밥도 스스럼 없이 얻어먹고 또 고민도 털어놨죠. 제 고민이야 저희 아버지 일밖에 없으니까요. 누구보다 같은 주택에 사는 집주인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제 사정을 잘 알고 계셨겠죠. 아주머니는 그럴 때마다 어린 네가 고생이 많다며 위로해 주셨어요. 참 따뜻하고 고마우신 분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제가 엇나가지 않았던 건 솔직히 집주인 아주머니와 아저씨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늘 저를 챙겨주시고 위로해 주신 데다 아빠가 때려서 제가 도망이라도 갈라치면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언제든지요. 한 번은 아주머니 댁으로 도망갔다가 아빠한테 걸렸는데 아저씨가 아빠한테 그만하라면서 아빠를 잘 달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한동안은 아빠도 잠잠했고요. 지옥 같은 집이었고 언제 이 생활이 끝나나 싶으면서도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마음은 심란하겠지만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앞가림은 잘 해야 된다며
그래야 엄마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에게 당부하셨어요. 저는 부모님께는 학원 대신 독서실이라도 다닌다고 하고 학교와 독서실을 전전하며 집에는 최대한 늦게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결국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동네를 돌아다니시다가 갑자기 버스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술 먹고 일어난 사고인지 아니면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증오했던 아버지지만 막상 돌아가시니 정말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엄마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요. 그 후 아빠 없이 엄마와 저 둘이서 살았습니다. 엄마는 계속 식당 일을 밤늦게까지 하셨고 저는 빈집에 들어와 공부를 했어요. 아주머니가 종종 밥도 먹고 가라고 하시고 반찬이며 간식도 주셨습니다. 엄마도 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명절이면 좋은 고기를 사서 집주인 네 분께 드리곤 했어요. 그러면 그 고기도 저 불러서 같이 먹자고 하시고요. 그때는 마냥 좋으신 분, 착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보니 잘 알지도 못하는 집 아이를 그렇게까지 챙겨주신다는 게 참 대단한 분들이시더라고요.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빌빌거리고 다니는 제가 안 됐고 불쌍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지냈었는데 엄마가 타 지역에 사시는 이모네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기로 하면서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하는 식당보다 월급도 훨씬 낮고 이모네 사업장이라 엄마도 훨씬 안정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사 가기 전날 아주머니와 아저씨를 찾아뵙고 인사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보고 어딜 가서든 씩씩하게 잘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왠지 눈물이 울컥 났습니다. 저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긴. 그래도 이렇게 간다고 하니 섭섭하네. 언젠가 또 볼 날이 있겠지? 네, 저 한 번씩 놀러 올게요. 그래, 놀러 오면 아줌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잘 지내고. 그렇게 저는 아주머니와 아저씨께 진심과는 달리 무뚝뚝한 인사만을 전한 채 서울을 떠났습니다. 이사간 지역에서 살면서 저는 법조인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잠도 줄이면서 공부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를 지켜주라던 아줌마 아저씨의 당부를 떠올리면서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로스쿨 과정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고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쯤 일부러 선물 세트를 사들고 찾아뵀는데요. 그 집을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팔고 다른 데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허무하고 죄송했습니다. 좀 더 일찍 찾아뵀어야 했나 싶기도 했지만 그때까진 저도 학생인데다 공부하는 게 너무 바빠서 일부러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거든요. 저 대학 입학한 거 말씀드리면 축하해 주시고 기특해 하실 것 같아 일부러 찾아갔는데 더 이상 집주인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분들의 친절과 호의를 제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법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열심히 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되는 건지 저는 뜻밖의 장소에서 아주머니를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건 조사를 갔다가 병원 쪽을 지나가는데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의료사고 1인 시위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드신 아주머니 같은 분이 몸만한 피켓을 앞뒤로 메고 꼿꼿하게 서 있으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피켓 내용을 보니 의료사고로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었다며 원인조차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도 쌀쌀해서 고생하시네 싶으면서도 병원을 상대로 개인이 이긴다는 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힘든 일인 걸 잘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분명 그분은 저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셨던 그 집주인 아주머니셨으니까요. 늘 해사하게 웃으시며 저에게 밥 더 먹으라고 하시던 아주머니는 지치셨는지 얼굴에 짙은 그늘이 지고
반백발이던 머리는 푸석푸석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날까 싶던 찰나 병원에서 쫓아나온 경비원들이 아주머니를 떠밀며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내 남편 어쩌냐고 울부짖으시고요. 경비원들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당장 가라며 아주머니를 방 강제로 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시고요. 저는 바로 아주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를 미는 경비원들을 몸으로 저지하며 말했습니다. 이분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제 말에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라고요. 누구십니까? 저는 안주머니에서 명함집을 꺼내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분 변호사입니다. 이분 몸에 함부로 손대거나 작은 상해라도 입힐 시에는 법적으로 조치할 겁니다. 제 말에 경비원들은 몸을 확 떼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시위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의뢰인분이 상심이 너무 크셔서 이런 행동을 하신 건데 저와 상의 후 법적인 절차 거쳐 병원 측에 제대로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분은 제가 모셔갈 테니 그만 가보셔도 됩니다. 경비원들은 그렇게 물러났고 저는 아주머니께 여쭤봤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진짜 변호사예요? 저는 아주머니를 보는데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너무 많이 늙으셨고 너무 많이 지쳐 보이셨거든요. 예, 변호사 맞아요. 근데 저 기억 안 나세요? 누구? 저 대현이요. 1층 안쪽 집 살던 저 밥 해주시고 보살펴 주셨잖아요. 제 말에 아주머니는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세상에, 네가 그 꼬맹이야? 그 중학생이었던 꼬맹이가? 예, 기억나시죠? 기억나다마다. 태연이, 김대현. 예, 맞아요. 세상에, 이렇게 장성했구나. 이게 얼마만이야? 거의 20년 됐죠? 아휴, 반갑다. 이렇게 다 보고 세상에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됐네. 아저씨죠, 뭐. 아주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근데 진짜 변호사 됐어? 예. 저는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참을 제 명함을 보시더라고요. 아이고, 기특하다, 기특해. 그때 공부 참 잘하더니 결국 변호사까지 됐네. 아유, 잘했다. 다 아주머니 덕분이죠, 뭐. 내가 뭐 했다고. 근데 왜 이러고 계세요? 제 말에 아주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저희 사무실 가서 말씀하자고 하며 제 차에 아주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로펌으로 아주머니를 모시고 왔고 모든 사정을 다 듣게 되었어요. 아저씨가 지병이 좀 있는데 하루는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하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병원에서 검사를 하기로 했거든. 근데 검사를 받다가 심정지가 와서 식물인간이 된 거야. 아무리 가슴 통증이 있다 해도 멀쩡히 병원 들어간 사람이 갑자기 반송장이 된 거지. 병원에서는 원인 모르는 심정지라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뇌 손상이 일어난 것 같다고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무조건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우기면서 대답은 계속 회피하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이렇게 시위까지 하게 된 거지. 아주머니 못지않게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아저씨가 그런 일을 겪다니 저도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변호사를 구해볼 생각도 했는데 마땅히 아는 데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서 막막하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아주머니,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물론 소송에서 제가 무조건 이긴다. 그런 장담 못 드려요.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이렇게 든든하고 고마울 수가. 의료소송이라는 게 병원을 상대로 하는 거라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아주머니 위해서 해드리는 거니까요. 제 말에 아주머니는 몇 번이나 고맙다며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후 저희 로펌의 의료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을 맡아서 조사했습니다. 의료소송이라는 게 의료 과실을 입증하고 소송에서의 감정 절차가 복잡해서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이거든요.
하지만 저와 함께 이 사건을 맡게 된 의료 전문 변호사 동료는 함께 밤을 새워가며 의료 기록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리적 관찰 및 감시를 받아야 할 중환자실 환자인 의뢰인을 병원에서 소홀하게 관리했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심정지 발생에도 즉시 조치가 지연됐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고요. 저는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지적했고 병원에서는 항소했지만 저희는 항소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치밀하게 준비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선고된 금액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병원에서도 이 일을 포기하면서 피고인인 아주머니는 총 2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죠. 쉽지 않은 소송이었지만 저는 제 의뢰인이 된 아주머니와 병원에 누워 계신 아저씨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어린 저에게 대가 없는 친절을 베풀어 주셨던 그분들을 위해 이제는 제가 도와야 할 때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다행히 저와 함께 사건을 맡은 의료 전문 변호사분도 제 사정을 알고 잠까지 줄여가며 이 사건에 매달린 덕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 도중 아주머니와 함께 아저씨를 찾아뵈러 갔던 적이 있어요. 활기차고 씩씩하시던 아저씨가 병원에서 파리하게 누워 계시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저씨께 말하시더라고요. 여보, 대현이 기억나지? 그때 1층 살던 중학생 꼬맹이. 이 꼬맹이가 이렇게 잘 커서 우리 도와준다고 나타났네. 이렇게 잘 커준 것만으로도 기특하고 고마운 일인데 우리 도와준다고 이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뛰어다녀. 저는 아주머니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금방 일어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야지. 아주머니는 그때 저에게 재판에서 이기지 못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꼭 아주머니를 돕고 싶었고 손해배상 지급 판결이 났을 때 아주머니와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주머니도 저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셨어요. 재판 이후 아주머니는 저와 동료 변호사를 집으로 초대해 푸짐하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면서요. 저는 아주머니가 해주신 그 불고기를 다시 먹는데 가슴이 찡하고 울렸습니다. 그때 배고프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에 제가 먹었던 그 불고기와 똑같은 맛이었거든요. 저는 사건 종결 이후에 아주머니네 집에도 한 번씩 놀러 가고 아저씨네 병원도 방문해서 아저씨를 뵙고 오곤 합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극단적 생각까지 했던 어린 시절의 저. 그런 저를 제대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셨던 집주인 아주머니와 아저씨. 그 진심과 마음을 기억하며 앞으로 저도 억울한 사람, 약한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